22대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동아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과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한국 정치의 역할입니다. 말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연구하신 후 책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펴내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수 진영 개혁 최선봉에 섰다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의 저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올해 한국 정치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2024년 22대 총선이 있는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혁명입니다. 정치혁명.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데 동의하시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정치 과정에 모시면서 그분들의 뜻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고 선거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인데 그런 과정 전체가 혁명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혁명의 과정에 기꺼이 이 한 몸 던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낙연 대표께서 정치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준석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자세나 아니면은 우리 지향점이 있어가지고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주장에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길에 나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잊혀졌던 우리의 주제들을 또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에 있어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장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지난 대선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권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사안이고 누가 처벌받으면 처벌받는 것이지, 대장동이 누구 것이요, 누가 문제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찬반을 나눠서 대립하고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히 경제 공약이 뭔지, 아니면 교육 공약이 뭔지, 아니면 뭐 안보 공약이 뭔지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가 무의미한 것을 가지고 다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선악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쁘냐, 이재명 대표가 더 나쁘냐, 이런 정치로 만약에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면은 다시 멱살 잡고 공론의 장으로 국민의 삶과 관계된 주제들을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젠다는 아까 저희가 먼저 선행 논의했던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보 상황에 대한 논의들, 아니면 또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사가 도급 순위 16위쯤 되는 건설사가 무너졌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마불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현실화된다면은 총선 뒤에는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치권도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폭탄을 우리가 잠재해놓고 선거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결국 부도덕한 경영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에 공적 부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으면은 총선 때까지 미뤄놨다가 그 뒤에 아마 곱빼기로 터질 겁니다. 저는 총선이 한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용감한 얘기를 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이게 정치혁명, 정치개혁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여권, 국민의힘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는 당선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적은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또 대선 공약조차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으니 이번 총선에 국민들께서 여대 야소로 바꿔주시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좀 힘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이 온통 의석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고요.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대로 한다면
의석의 많고 적음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태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든가 혹은 제1당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자, 그 올해 이번 총선의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교체, 정치 혁명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20여 년 전에 정치권에 대거 등장했던 이른바 86세대가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20년 동안 한국 정치 이 주류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퇴장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에 좀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뷔페 식당 같은 데 갈 때 그 전날부터 장을 비우는 것은 맛있는 걸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비우는 것이거든요. 네. 비우는 과정은 잘 됐는데 들어오는 음식이 만약에 기준치에 미달하면은 그건 좋은 경험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20년 보수 정당에 있었던 공천도 비우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전격적으로 비워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럼 더 신선한 인물들이 들어왔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석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86세대에 대한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조직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그럼 그것보다 나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86세대라고 하는 집단이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다수 의석이나 다수 결집된 힘을 가지고 패거리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여의도 사투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거에 반대 지점에서 대체하러 들어가는 새로운 음식이 그러면은 서초동 사투리다. 그래버리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네. 586의 패거리 정치가 문제되는 것은 결국엔 결집된 힘 바탕으로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 86의 패거리 정치 못지않게 지금 국민들은 서초동 사투리의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비워내자는 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으나 네. 그것을 서초동 문법으로 채우자는 이야기에는 동의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서 제3세력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안의 음식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논의할 때 뭐 양양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대적 관점에서 젊은 세대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이낙연 총림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 입장에서 할 말을 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경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이런 어떤 더 맛있고 신선한 음식들, 패거리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검찰 정치가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문화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86세대의 퇴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네. 그 사람들이 빠진 공간에 어떤 사람들, 이른바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86세대 퇴장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18대 국회, 17대 국회 때부터 정치를 하셔가지고 보통 3선에서 5선 사이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아직까지 3선이나 5선까지의 정치를 하면서 그 집단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변화를 많이 이뤄내지 못했다면은 개개인은 또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집단적으로 시대적 정신을 해결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86세대의 어떤 이제 시대적 과제, 시대적 어떤 그 시기는 좀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86세대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한 것은 평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도 우리 정치에 상당히 신선한 변화를 유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세대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대에 속한 운동권을 했거나 또는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도덕적 문제를 야기했다든가 또는 좀 탐욕스러워졌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86세대 전체가 퇴장을 요구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본인들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것 86세대 퇴장론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86 이전의 민주화 세대의 명예까지 상처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86세대를 많이 안고 있는 민주당의 빚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 세대는 지금까지도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선배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민주화 세력 전체의 명예가 훼손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86세대와 민주당이 그런 민주화 세력 전체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초동 사투리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치가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다 쏟아내고 그것이 용광로처럼 용해되는 그런 기관으로 돼야지 어떤 특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네. 뭘 한다는 것은 정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뭐 세대 교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좀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이번 총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2030 젊은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가 정치권에 대거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상징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신데 이번 총선의 MZ 세대의 어떤 약진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MZ 세대는 지금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아마 유권자로서의 역할이 이번에 많이 부각될 거로 좀 보입니다. 네. 실제로 산업화와 민주화가 양대 정당의 그 핵심 가치였다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로 그 가치들이 이제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지만은 산업화에 기여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뭐 변호사 활동하셨지만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나 산업화의 영웅들과의 친분이나 이런 것까지라도 존재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이 이제 이런 걸 재설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삼지대도 그럼 새로운 매력적인 걸 제시해가지고 결국 그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가 거기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MZ 세대한테 민주화를 위해 같이 싸우자 그러면 시대착오적인 문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네. 반대로 우리에게 표를 주면은 고도 성장기를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대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전문성 있는 대안들을 원하는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뭐 웨이퍼랑 포토마스크 이런 거 들고 와서 사진 찍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가지고 아무도 MZ세대는 반도체 산업이 뜨겠군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 MZ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하다못해 해외 주식 투자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책 대안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세 공정이 어떠니 하면서 다 공부해가면서 투자하는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공약에 대해서도 아니면 그리는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고 찾아가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두루뭉실한 화법으로 그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아주 세밀한 경쟁 속에서 그 MZ세대의 마음을 얻을 정당의 그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를 해야만 MZ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에 MZ 세대의 어떤 전면 등장 또는 스윙 보터로서의 어떤 역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 세대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고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MZ 세대의 진입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이제 환골탈태해져야지요. 네. 이제는 민주화냐 산업화냐 또는 그 무엇이냐 하는 거대 담론 하나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세분화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MZ세대답게 대처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이 신당 창당이나 아니면 이제 세력화를 하는 과정에 MZ 세대들이 얼마나 또 동참을 할지 또 그분들과 얼마나 이제 협력을 하실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두 분은 이제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한 표가 뭐 이준석이 마음에 들어서 한 표를 줬다가 당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내 표만 의미 없는 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 정당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역대 선거에 있었는데 이런 어떤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 이건 어떻게 지금 극복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저는 시험의 룰이 설정됐으면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그 룰에 맞춰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노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당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올곧은 마음을 유지한다면은 당연히 그게 사표가 된다는 심리보다는 한 표 응원해서 보태주자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연동형 비례제라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라든지 제도의 논의가 많이 있지만요. 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은 어떤 제도 하에서도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제 새 출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시작 자체는 아주 거대 정당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호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제껏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절망의 본질은 이겁니다. 재작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들이 받아드신 시험 문제, 시험지에는 누구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수 국민들은 이 시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답을 하나 더 얹어서 이 답은 어떠신가요? 하고 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답이 없다고 절망했던 국민들이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답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건 결코 사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표라는 의식으로 투표장에 많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너무 과거 어떤 정치 문법에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선순위에서 너무 뒤처지면 국민 눈에 안 띌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정치 개혁, 정치 변화를 도모하시는 것보다는 두 분이 오히려 힘을 합해서 조금 세력화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더 주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당연히 저희들의 고려 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앞으로 하게 되는 공천이라든지 또는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민주화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민주화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앞두고는 중요한 시점에 힘을 합쳤고 그리고 또 다소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다소 떨어져가지고 정치를 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결국 그 두 세력의 가치를 다 인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민주화의 영웅들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역할을 하고 저희가 뭐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도도한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어쨌든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거꾸로 억지로 물기를 역류시킨다든지 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은 고양이 소냐를 맞잡고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물길에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해 나가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은 저희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은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장에 가보면 투표 용지에는 기호 번호가 있고 예.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투표 용지에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출마는 하시는 건가요?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요. 네. 어느 것이든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든 비례든 네네.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데 헌신하시겠다. 오히려 저는 양당의 그 기득권이라는 벽에 막혀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청년들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께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투표 용지에 이준석 이름 석자가 들어가게 되나요? 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전장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네.
예전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매번 이제 백선엽 장군의 전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칭송하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결국에는 전투를 지휘하면서 달려나가면서 했던 말이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끔 그 앞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물러나는 모습 보이면서 뒤에 따라온 사람들 사기를 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앞장서 가지고 전선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아마 제가 물러나면 제 뒤를 쏘실 것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국민에게 어떤 새로운 선택지, 예. 이 숨구멍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전장에서 정치 변화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2대 총선을 맞는 우리 국민 가장 절실히 바라는 시대 정신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일까요? 공존입니다. 공존. 네, 지금처럼 진영으로 나뉘어서 자기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은 범죄도 착한 일이 되고 상대 진영에서 하는 일은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는 이런 무도덕주의랄까요? 네. 이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인정하고 또 공존해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공존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이 갖는 시대 정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창당을 하고 이런 행보하기 전에 네. 오랜만에 제가 손학규 대표님을 모시고 식사를 제가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뵙자고 했던 이유가 저녁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서 시대 정신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는데 감히 제가 그걸 약간 말을 바꾸자면은 내일이 있는 삶을 저는 추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거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개인은 그 안에서 노력을 하면은 나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이 간단한 것이 부정되면서부터 남의 것을 아까도 언급됐지만 남의 것을 약탈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패거리지어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정적인 고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공존을 말씀해 주셨고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희망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늘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를 일컬어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께 선택지를 제공할 뿐 민주국가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언제나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 두 분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지와 대안을 제공하겠다며 제3의 길 개척에 나서셨습니다. 이른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가로막혀 양극단 정치를 바꿔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는데요. 두 분의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 90여일 뒤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대한민국 주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두 분의 선택이 한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 정치의 생존 전략으로 인정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매거진 동아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동아가 마련한 특별기획 선택 2024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